여러분, 한국은 중국에 빌빌대는 국가인 거 아시죠? 소득 격차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에서 그런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베이징의 방송국 강연장. 수백 명의 중국인 시민들이 강연장 중앙에 있는 외국인 박사를 향해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며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네들이 그렇게 날뛰어도 한국은 이기지 못한다는 외국인 박사의 촌철살인 한마디에 수백 명의 중국인 시민들은 얼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곳 베이징 방송국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의 사브리나라고 합니다. 캐나다 방송국에서 기자로 근무 중인 저는 얼마 전 아시아 국가교류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인문 분야의 박사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교류 프로젝트는 중국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들의 대표 방송국들을 방문해 각종 강의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기에 얼마 전부터 한국 여행을 준비해 왔던 저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꿈 같은 기회였죠. 첫 번째 일정이 한국이었으면 좋았겠으나 아쉽게도 저는 한국 방송국 측의 일정상 문제로 인해 중국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와 함께 중국의 베이징 방송국에 처음 방문하게 된 박사님들께서는 저에게 중국 방송국에 도착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무시하고 특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녹음을 준비하라는 이상한 조언을 하시더군요. 박사님들께서는 중국의 유명 방송국들에서 해외 강연을 할 때마다 그곳의 중국인 시민들이 강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한국을 끌어들여 강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했고 심지어 몇몇 중국인 시민들은 박사님들을 향해 한국 정부에서 보낸 브로커가 아니냐는 기괴한 난동 사건까지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박사님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내 약 3개월 뒤 중국 베이징 방송국에 도착해 첫 토론 시간에 참석하게 된 저는 두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한국의 도시 치안 관련 강연을 준비하셨던 저희 박사님께서 입을 열자마자 강연장에 있던 수백 명의 중국 시민들이 뜬금없이 한국은 경찰 동행 없이 산책도 못하는 후진국 치안 국가인데 그 사실은 알고 지금 이런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는 곧바로 박사님이 조언을 하셨던 대로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중국인 시민들의 기괴한 모습을 하나하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박사님께서는 이곳 중국 방송국에서 한국에 대한 거짓 강연을 하고 계시네요.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치안이 좋은 나라일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하다 보니 도시 시스템은 붕괴 직전 상태에 다다랐고 그 흔한 CCTV조차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죠. 심지어 한국 경찰들은 열화상 카메라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중국은 길거리에 어디를 가나 무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당신과 같은 위험한 외국인들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죠. 이런 고도의 부유한 도시 시스템이 있어야 치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월급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도시 치안이 좋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강연을 진행할 수 있죠? 이곳이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위대한 국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겁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수백 명의 중국인 시민들 표정을 보세요. 지금 이 시민들은 당신의 강연을 들으러 왔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안전하고 더 선진국이라는 그 한 문장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건 엄연한 거짓 사실이며 지금 한국은 경찰 동행 없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 산책조차 불가능한 위험한 나라인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저희 시민들이 직접 한국에서 촬영한 위험한 도시 치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한국이 가난해진 이유 때문인지 길거리에는 젊은 노숙자들이 가득하고 이들은 예전 노쇠하고 힘이 없는 노숙자들과 다르게 외국인과 자국민을 가리지 않고 압박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죠. 그런데 박사님이라면 이런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 가능할 것 같나요? 또한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음식과 물건을 파는 문화가 있는데 요즘은 이러한 시장들도 싹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길거리에 물건들을 좌판 형식으로 늘어놓으니 집이 가난하고 일주일 넘게 굶은 젊은 한국인들이 무리지어 몰려와 물건과 음식을 훔쳐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은 마치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국가 붕괴 직전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중국은 어떤지 아시나요? 저희 중국인들은 개개인이 너무나 부유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찾아볼 수 없고 굳이 다른 사람들의 돈과 물건을 훔칠 필요 자체가 없어 경찰 채용 인력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중국이 한국보다 안전한 치안 국가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이런 완벽한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인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을 올려치기 하시다니 한국 경찰청이나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런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을 욕해보세요. 그럼 믿어드리겠습니다. 베이징 대학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중국인 시민은 손을 번쩍 들이며 의기양양하게 무려 10분이 넘게 기괴한 연설을 쏟아냈고 그 시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의 모든 중국인 시민들은 동시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터뜨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정말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을 하고 싶은 것인지 우물 안개구리처럼 한국이 CCTV도 없는 후진국이라며 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도 믿지 않을 법한 주장을 이어나갔기 때문이고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세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처참한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너무나 익숙하신 듯 작은 미소를 보이시기만 했고 저는 박사님이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박사님의 단 한 문장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을 보이시던 저희 박사님이었지만 갑자기 그 중국인 시민들을 향해 당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날뛰어봐야 이제 그 누구도 그런 말에 속지 않고 이 행동을 반복해도 한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음성으로 기록되고 있죠. 더 할 말이 있다면 지금부터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의 조용하고도 묵직한 일갈에 중국 시민들은 단체로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고 이어진 박사님의 말은 중국 시민들의 토론 의지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말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시아 지역 방송국들을 방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나라 중 유일하게 2차 강연을 진행하지 않는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이곳 중국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국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며 당신들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 또한 지금 박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저와 같은 수많은 외국인 박사들이 중국 방송국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한국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 중국 시민들에게 호응을 하는 들러리 역할을 맡아왔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중국인 시민들이 여기서 말로 그저 떠들고 있을 시간에 한국과 한국인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선진국을 판별하는 제일 쉬운 기준이 바로 그 나라의 범죄 발생률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후진국으로 해가 갈수록 길거리 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다양한 도난 범죄 또한 후진국에서 더욱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일 낮은 범죄 발생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도난 범죄를 당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도난 또한 발생률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실제 24년 중국 정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약 230배 이상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매우 신기한 것은 이렇게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신고 전화 접수는 현저히 낮다는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중국 시민들 바로 중국인들은 이처럼 작은 범죄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이며 직접 신고를 할 시간에 그들 또한 새로운 보복 범죄를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중국 시민은 중국의 길거리에 최첨단 무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죄 자체를 방어해준다고 했는데
무선 CCTV는 아직 실현 불가능한 기술일 뿐더러 중국의 길거리 CCTV는 약 80% 이상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동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의 예산 감축 때문이죠. 즉 지금의 중국은 국가 자체가 급격히 가난해져 정부기관 자체의 파산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말이며,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중국 시민의 치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길거리 CCTV를 전부 작동하고 중국 경찰과 같은 인력 자원을 활용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과 한국 중 어떤 나라가 절대적인 후진국이며 치안 후진국일까요? 답은 매우 쉽게 도출됩니다. 더군다나 실제 단위 면적당 CCTV 설치개 수마저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적은 개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길거리 범죄 발생률은 230배 이상 낮죠. 이러한 데이터는 바로 국가치 안에서 그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의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이지 범죄 발생률 자체를 낮추는 수단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더욱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기관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법에 대해 배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민족 정신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처음 경험한다며 꽤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는 밤 9시가 넘어가면 길거리에서 중국인들끼리 물건을 훔쳐가거나 외국인을 노리는 범죄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죠. 중국 시민들 또한 밤 9시가 넘으면 중국의 일부 길거리를 위험하다며 돌아다니지 않죠. 그게 바로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지는 치안 후진국이라는 사실이며 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저 인구 수만 많고 과거 선진국이기만 했던 중국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매우 급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이제는 미국 그 이상의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기초와 치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죠. 높은 선진국 시민의식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가난한 상황에서 어떠한 범죄나 사회적 혼란에 약이 없이 하나로 뭉쳐 역사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왔고, 이것이 한국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24시간 안전한 한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중국인들보다 2배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는 물론 당신들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인지 말입니다. 박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 시민들은 단체로 종이를 집어던지거나 마이크로 언성을 높이며 굉장히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의 대표적 후진국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심정으로 모든 상황을 긴급히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듣기 싫은 중국어였는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대니 강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고, 저는 중국 시민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박사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정확한 시민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질문을 하라고 했고, 그중 한 중국 시민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굉장히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민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 게 분명한데 왜 한국에만 편파적인 내용의 강연을 진행하냐며 1차적인 반론을 제기했고, 여기에 더해 한국이 그렇게나 치안이 좋고 안전국가라면 왜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은 봐주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죠. 그야말로 중국인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논리구조의 기괴한 질문에 가까웠고, 저는 속으로 박사님이 굳이 저런 수준 낮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와 함께 아시아 국가교류 프로젝트에 참가한 제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중국 시민을 향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며 폭소를 터뜨리며 역관광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이유를 중국 시민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무리 이곳이 중국 방송국라고는 하지만 중국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인문학적 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박사님들을 포함한 많은 인원들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당신들은 저희처럼 외국 방송국의 시민들과 박사들을 돈을 주고 억지로 섭외해 이런 선동 발언들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성장이 그렇게나 두려우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로 한국이 손꼽히고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순위의 이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더욱 확실한 중국인들의 실체를 말해드릴까요? 당신들은 아까부터 중국인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철저히 안정된 범죄 없는 사회라고 했지만 실제 한국에 있는 작은 차이나타운을 가보면 그러한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내부에 있는 중국인들의 거주지인 차이나타운에서는 저녁 9시만 넘어가도 중국인들끼리 가게에 물건을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 때문에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자칫 이것이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의심해버리게 되죠. 아까 중국 시민은 분명 한국의 길거리에는 가난한 노숙자들이 많아 길거리 범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도시 곳곳에 한국인 거지들이 즐비해 있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현재 한국 내부에 있는 노숙자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로 머무르고 있는 중국인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즉 당신들은 그렇게나 한국을 혐오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의 역겨운 이중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낮은 실업률은 취업이 되지 않아 길거리의 젊은 노숙자들을 폭증시키고 있는 중국과 반대로 사회적 범죄의 가능성마저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시급을 받으며 중국 대기업 임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돈을 소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위험한 문제가 전혀 없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거나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능하죠. 즉 지금의 한국은 문장 그대로 있는 행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중국 시민은 경찰의 동행 없이 한국에서는 산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현재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비리제도 아닌가요? 중국의 중심 수도 상하이에서는 특정 시간에 외국인들의 치안을 방어해준다는 명목으로 길거리 외국인들을 붙잡고 강제로 돈을 뜯어내어 그들을 보호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선진국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 나라의 치안을 평가하려면 경찰들의 공무 수행도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은 이러한 모습에서도 중국과 전혀 다른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들은 사회적으로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각종 시민 참여에 가까운 방법 활동으로 길거리 외국인들을 돕거나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한국답게 강아지들과 함께 방범 활동을 하며 주민 소통을 하는 제도마저 생기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엄격한 분위기로 치안을 안정시키고 억압하려는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CCTV들은 80% 이상이 어차피 작동도 안 되는 폐기물들 아닌가요? 이러한 통계 자료는 중국 관광청의 자료만 살펴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이고 중국 내부 자료이니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당신들은 밤이 되면 길거리에서 덜덜 떨며 만약 장사라도 한다면 언제 또 누가 물건을 훔쳐갈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 시간에 한국인들은 편안하게 자기 일을 마치고 밤 산책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로 한국의 밤 산책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세요. 어차피 당신들은 억압된 사회 속에서 유튜브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말이죠. 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친구는 수백 명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팩트 단 하나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끝까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이유를 단 몇 가지라도 말해보라는 동료의 압박에도 중국 시민들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이라는 기괴한 민족의 학을 떼고 말았죠. 박사님이 아무리 중국인 시민들에게 진짜 현실을 말해줘도 그들은 중국 정부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려 한국으로 가면 바로 범죄를 당한다. 당신들은 한국에 가는 순간 바로 모든 돈을 뜯길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고 몇몇 중국 시민들만이 중국의 현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듯 힘없이 강연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사님께서는 중국 시민들을 향해 당신들은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때마다 표정이 몹시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아마 한국의 진짜 진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군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면 끝까지 중국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중국 외부로 나오는 순간 민폐 그 자체니까요. 라며 마지막 통쾌한 인사말을 날린 뒤 나머지 박사들과 저를 챙겨 강연을 종료시키고 말았죠. 중국 시민들은 크게 당황한 듯 왜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냐며 정리되고 있는 교실에서도 난리를 쳤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세뇌되어 버린 중국 시민들의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연이 종료되고 난 후 박사님께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지는 않았다는 저희 말에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잠시 한국을 들러 한국인들의 삶과 도시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덕이 나가고 말았죠. 박사님의 설명이 있기는 했었지만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중국과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크면서도 깔끔한 크기의 공항, 심지어는 로봇이 돌아다니며 서빙을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공항 내부의 약국과 편의점, 심지어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마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의 공항 내부에 있을 때 두통이 와서 약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중국 공항은 약국마저 없어서 너무나 불편했는데, 한국은 약국은 물론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편한 외국인 전용 라운지까지 있었거든요. 심지어 라운지에 있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이미 완전히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버린 듯 자신의 소지품과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는 바로 그 순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한국인들의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선진국 삶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그 누구도 외국인들의 물건을 훔쳐가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걸어다니다가 여행 티켓을 떨어뜨리니 그것을 주워주는 호의만을 보일 뿐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악의도 느낄 수 없었고, 그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부자여서 마음이 평화로운 것 마냥 저와 박사님들을 보기만 하면 도움이 필요하냐며 먼저 친절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와중에도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모습은 공항 직원들마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며 중국의 처참한 실체와 한국의 놀라운 선진국 모습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죠. 결국 저는 박사님을 설득해 일본으로의 아시아 교류 토론회를 가지 않는 대신 한국에서 저 혼자 더 머물기로 했고, 나머지 시간을 한국에서 혼자 보내는 것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선진국의 진짜 삶에 영감을 받은 저는 지금은 한국에서의 이민을 준비하며 대학 과정을 조기 졸업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한국에서의 삶에 오늘도 감사하며 한국의 뛰어난 현실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그저 웃길 따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겨울에 아기들한테 반바지를 입혀? 아니, 반바지를 겨울에 왜 입혀? 한 번도 본 적 없어. 한국은 산후조리원이 있을 정도로 임산부들한테 진심이야. 독일인 2명이 한국의 아이들과 임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바지를 입히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랩이라고 해요. 20대의 한국인과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독일인인 저는 한국이 너무 편하네요. 저와 쉐브르, 라이언 이렇게 셋은 절친이었어요. 저희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매일 엄청난 양의 과제를 함께 하던 사이였죠. 저희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독일이라는 큰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독일을 벗어나는 꿈을 꾸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공학은 어디서나 먹히는 학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똘똘 뭉쳤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은 독일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독일을 벗어나면 다 힘들게 살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달랐어요. 보세요. 10년 전 빅뱅을 좋아한다고 하면 무시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관계에 변화가 생겼어요. 쉐브르랑 라이언이 사귀기 시작했죠. 저는 친구들의 연애를 응원했지만 조금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도 운명이 찾아왔어요. 바로 편입으로 대학을 온 선기 덕분이었죠. 선기는 용감한 애였어요. 저희는 이미 셋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앉아도 되냐고 물었죠. 나중에 왜 저희에게 왔냐고 물었더니 무리 중에 3명인 무리가 저희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걸기가 쉬울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저희는 정말 친해졌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누구보다 한국이나 일본을 궁금해했던 저희 셋에게 선기가 다가온 거잖아요. 저와 선기와의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깊은 개인적인 유대감도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했고 어느새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선기와 사랑에 빠졌고 친구였던 저희 넷은 두 커플이 되었죠. 우리는 대학 강의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땅을 탐험하려는 꿈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최신 기술 발전과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 교환학생인 선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선기와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부터 첨단 기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쉐브르와 라이언이 아시아 특히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일본에서의 커리어 기회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저희 셋은 졸업을 하면서 길이 갈렸어요. 이때 쉐브르와 라이언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예 같은 기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쉐브르와 라이언한 숙식이 제공되는 일본 기업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약속하는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와 선기는 한국으로 갈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독일에서 먼저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독일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아주 행복했는데요. 2년이 지난 뒤에 선기가 향수병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던 밝고 쾌활한 선기는 이제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고 평소 환하게 웃던 선기의 얼굴에는 향수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결국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있는 유명 반도체 그룹에 입사하기로 했죠. 선기는 저에게 아주 미안해했지만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새로운 나라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회사가 너무 유명해서 이후 이직을 할 때에도 좋은 경력이 쌓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것과 같았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전통 한옥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의 조화 공기와 어우러진 길거리, 음식 냄새 등 압도적이면서도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이해하며 이제 제 집이 된 이 나라를 서서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응은 쉬웠어요. 저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거든요. 심지어 선기도 자기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찾았죠. 언어 장벽은 저희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마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선과 동그라미가 복잡하게 춤을 추는 것 같은 한글이라는 문자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항상 한식을 즐겨 먹었지만 한국에서 한식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의 치맥부터 매콤한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음식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모든 한국인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었어요. 매일 냉동식품으로 먹던 한식들이 눈앞에 따뜻하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선배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장시간 근무와 퇴근 후 사교 활동에 적응했습니다. 업무의 사회적 측면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쉐브르의 소식은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일본에 살고 있었지만 외로움을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휴가를 쓰고 망설임 없이 그녀를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곁에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본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친구를 응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보다 두 문화를 비교하는 일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친근함을 경험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대화는 종종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쿄 지하철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가 기억납니다. 차량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고 거의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익숙했던 활기차고 때로는 시끄러운 출퇴근길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쉐부르가 앉을 자리를 찾기 위해 지하철 좌석칸을 훑어보다가 임산부 배려석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지하철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예 임산부석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지정석이 없어 순전히 동료 승객의 예의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직접 소통하고 주의를 끄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문화에서 이는 신뢰도가 낮은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동양권 문화에서도 참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배려가 더 두드러진 한국에서 지냈던 저로서는 일본에서의 이러한 배려 부족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초기 임산부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쉐부르가 임신이 진행되면서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생각은 저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전용 좌석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좌석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회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 배려하는 한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을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이 관찰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많은 토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공공정책과 문화적 관행이 일상적인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실시간으로 이러한 차이를 탐색하는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겨울에 제가 일본인 아이들을 보면서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모두 아이들에게 반바지를 입히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치원이나 학교의 체육복도 겨울인데 반바지였어요. 보통 아이들은 감기가 들까봐 몸을 꽁꽁 싸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들도 추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한 번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유난히 회복력이 강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추운 날씨에도 반바지에 가벼운 재킷만 걸친 비슷한 복장에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쉐부르한테 물어봤는데요. 쉐부르는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추위에 노출되면 강하게 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한테 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데 저렇게 반바지를 입히는 걸까요?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옷을 겹겹이 껴입어야 했던 저희 어린 시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쉐부르는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 혼자만 아이에게 긴 바지를 입히면 애가 외로움을 탈까 봐요.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반바지를 입히는 게 강해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도쿄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의 활기가 그리웠습니다. 일본 요리는 훌륭했지만 한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매운맛이 없고 메뉴가 반복되다 보니 한국 요리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웃긴 일이에요. 저는 독일 사람인데 한식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장 속상한 건 쉐부르가 불안함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에서 임신을 한 쉐부르는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무통분만과 제왕절개가 일반적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놀랍게도 일본의 어르신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직도 아이가 머리를 뒤집지 않아서 자연분만이 힘들 것 같다는 쉐부르의 말에도 의사는 자연분만을 고집한다고 했어요. 일본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워낙 자연분만이 일반적이라서 다 괜찮다면서 자연분만을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쉐부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연분만이라는 개념은 존중하지만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머무르는 것과 출산을 위해 독일으로 돌아가는 것의 이점을 비교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선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주차가 더 가기 전에 한국으로 오는 것을 권유했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쉐부르의 임신에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을 탐험하며 문화와 전통을 경험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규율이 있는 일본인들은 질서정연하고 정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활기차고 역동적인 한국의 사회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번잡함과는 다른 일본의 조용한 거리는 한국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쉐브르는 제가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했던 한국의 따뜻함과 친근함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 제가 겪었던 어려움, 제가 찾은 기쁨을 쉐브르와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따뜻한 사회 가족을 위한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쉐브르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해보라고 권유한 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쉐브르에게 지지받고 연결되어 있고 집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산후조리원이 생각났어요. 쉐브르가 아이를 더 편안하게 낳을 환경이 한국에서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산후조리원은 제가 독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보적인 산모관리 방식이었거든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 친구가 출산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산후조리원 중 한 곳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산후조리원에 들어섰을 때 산모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편안한 개인실과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차분한 분위기의 센터는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같았어요. 산모의 붓기나 식단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산후조리에 대한 산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간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유 수유부터 산후 운동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단순히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들 간의 공동체 의식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산모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쉐브르가 이곳으로 온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브에서 드라마도 보여주었죠. 독일에서는 산후조리가 아기에게만 집중되어 산모의 휴식과 회복, 정서적 지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산후조리 방식은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인정하고 산모와 아이 모두를 동등하게 중요시합니다. 산후조리원 방문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포괄적인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그것이 산모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 문화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 점이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결국 쉐브르가 먼저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쉐브르와 라이언은 한국으로의 이직을 준비했어요. 쉐브르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 어려움, 승리를 공유했습니다. 쉐브르는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한 우정의 결말은 한국이었죠. 선기는 아직도 조금 미안해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쉐브르와 라이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쉐브르는 일본에서의 시간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해요. 처음부터 한국에 왔었더라면 우울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 역시도 지금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의료 서비스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독일에서 온 저에게 한국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임신을 의심하고 처음으로 병원에 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독일에서 병원을 방문하려면 며칠 또는 몇 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데요. 심지어 토요일에 간다라고 하면 일단 대기부터 이 시간은 해야 해요. 비싼 진료비는 당연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약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단 몇 분 만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사는 철저하게 진찰했지만 상담은 신속하고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비용이었는데 한국에서 지불할 것으로 예상했던 비용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를 찍어줬어요. 게다가 결과를 당일에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독일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초음파를 찍으려면 최소 보험료를 내고도 8만 원은 내야 되거든요. 최첨단 장비부터 디지털 건강기록의 원활한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독일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약국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마치고 가까운 약국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분만의 처방전이 작성되었습니다. 약사가 영어로 약을 설명해 주었고 복용량과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환자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저의 경험은 이 첫 방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익숙했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흔히 겪는 의료보험 보장 범위와 의료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확신을 주셨고 산후조리 서비스 덕분에 저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로 다짐했어요. 제 아이는 선기를 닮아서 용기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인과 외국인 요금이 다르다고요? 숙박업소인데요. 중국인이 더 더럽게 쓸 텐데 중국인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은 침대를 쓰는 방법이 다른가요? 여기 중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프랑스인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요금 문제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미입니다. 집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는데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식료품을 수출하는 업체예요. 요즘 아시아 시장이 커져서 아시아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 갔다가 바로 한국에 있는 일이었죠. 중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여행을 가려면 비자 발급이 필수였어요. 과정은 또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중국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한 복잡하고 솔직히 당황스러운 과정을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중국어로만 제대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비자 발급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관광청과 전화를 하려고 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답답했습니다. 전화는 끝없이 울렸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좌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출장을 안 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자 발급조차 받지 못한 채 첫 단계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니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잔소리 같은 걱정에 가려졌습니다. 비자가 제대로 발급될까가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비자는 무사히 나왔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면 중국에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닥칠 일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면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항에서 숙소까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없이 이동해야 했던 경험은 디지털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행 전에도 이러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보급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도착할 때까지는 일상적인 거래에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설치하려고 할 때 벽에 부딪혔습니다. 외국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앱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 은행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결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이 앱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번잡한 공항에 서 있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커피 한 잔부터 기차표까지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국 휴대폰과 현금을 들고 있는 저는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예기치 않게 시대에 뒤처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급행 열차표를 사려고 했는데요. 일단 숙소에 가야 하니까요. 자동화 기기에서는 디지털 결제나 현지 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유인 매표소의 줄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직원에게 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더해져 좌절감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환전 부스를 찾아 현금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티켓 구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금 전용 카운터는 찾기 어려웠고 겨우 표를 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여정 역시 비슷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차량 호출 앱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연동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택시를 이용해야 했는데 비용이 더 비쌀 뿐 아니라 언어가 서툴러서 이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인 사람한테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현지인과 외국인의 숙박 요금 차이는 정말 서러웠어요. 뜻밖의 깨달음과 함께 중국에서 외국인 여행자가 겪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요.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고 진정한 경험을 선사할 것 같았습니다. 리셉션에서 저는 벽에 붙어있는 객실 요금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여서 체크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위해 카운터에 다가가 여권을 건네자 접수 직원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 여권을 살펴본 후 그는 벽에 적힌 요금보다 객실 요금이 더 높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제가 받던 요금을 가리키며 왜 차이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벽에 붙어있는 요금은 중국인 대상 요금이고 외국인에게는 다른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요금제는 처음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 눈에 띄고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국적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불공평해 보였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치라서 한두 푼도 아니었어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원은 제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쉴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더 높은 요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이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얻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과 연고가 없으면 번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그런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었거든요. 수많은 나라로 출장을 다녀봤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핸드폰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비싼 돈을 내고 로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왜 있는 걸까요? 아예 중국인 전용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라고 써놨으면 좋겠어요. 중국 관료제를 탐색하는 것은 미로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업을 위해 취업 허가서를 제출하러 관공서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무관심에 직면했습니다. 직원들은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빠른 중국어를 구사하며 제가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외국인은 중국에서 취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손님을 응대할 의사가 없었어요. 무조건 중국어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아예 못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행정용어가 들어가니까 어려웠어요. 제가 못 알아듣자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뒷돈 문화 아세요? 본인들은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로비라고 밖에 생각 안 하는데 뒷돈을 조금 넣어주니까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관공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인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줄을 서는 태도였습니다. 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은 줄을 아예 건너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는 불안했고 공정성과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익숙해져 있던 사회적 규범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건 줄 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어딜 가도 줄 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줄이 없이 새치기를 미친 듯이 했어요. 줄 사이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나중에는 결국 저도 새치기를 했어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사소통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영어로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해도 도움을 받기는커녕 양쪽 모두 좌절감만 더 커졌죠. 결국 저는 세계 국어로 말해야 했고 종종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무조건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하면서 중국어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저도 그때부터는 영어로 화를 냈어요. 웃긴 건 중국 사람들도 세계 나오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을 잘 못해요. 저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새치기를 하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업이 아니었으면 당장 짐을 싸서 프랑스로 돌아갔을 거예요. 중국을 뒤로하고 불안한 마음과 호기심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극명한 대조를 마주했습니다. 공항은 효율성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허브였습니다. 생체인식 보안 검색 간소화된 디지털 시스템 질서 정연한 진행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공항에 영어를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행 전에 미리 알아본 결과 인천공항에 심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면서 전화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지도를 사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작은 독립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맘 한편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한국도 외국인에게는 심카드를 팔지 않을까? 봐요. 매장을 찾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공항 표지판도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카드를 사기 위해 카운터에 다다랐을 때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 스스로에게 설정한 첫 번째 과제였는데 이제 막 하나씩 지워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긴장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요금제를 설명해주고 제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거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몇 분 안에 제 휴대폰에 작동하는 심카드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에 신호 표시줄이 나타나고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하자마자 안도감과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에 있다가 온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에 영악한 판이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과 동시에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고 프랑스인인 저는 중국에 갔다가 온 탓에 상당한 언어 장벽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에 영어 번역을 넣으려는 서울시의 노력 덕분에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활기찬 이 도시를 쉽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거리를 걷다가 한도로 표지판을 올려다보며 한글과 그 밑에 적힌 영어 번역문을 모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저와 같은 방문객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같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표지판이라는 가이드가 있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지하철 자체가 차원이 달랐어요. 일단 어떤 카드를 이용해서든지 표를 결제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교통카드를 쓴다고 했는데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프랑스에서 쓰던 카드로 찍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사소한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스크린도어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하철 경험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저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시간 엄수에 놀랐습니다. 열차는 자주 지연되는 중국의 열차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도착과 출발을 반복했습니다. 안전 조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정말 놀라웠어요. 혹시나 다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든 조치니까요. 프랑스도 이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좋았던 점은 한국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제 여행 중 가장 뜻밖의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늦은 밤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국에 편의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편의점은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사러 가는 곳이었을 뿐 그 이상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식당인 줄 알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스낵, 다양한 음료, 신선한 식품, 심지어 기본적인 식료품까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통로를 돌아다녔습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적인 면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포장식품부터 갓 내린 다양한 커피와 차까지. 이 매장은 가능한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공간, 심지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작은 생활용품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편의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며칠 살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요.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장소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계획하거나 오가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도움을 주어서 한밤중에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장의 직원들도 제 눈길을 사로잡는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직원들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정중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고객 서비스는 다른 곳에서 종종 경험했던 무성의한 서비스와는 사뭇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눈에 띄고 기분 좋게 놀랐던 한 가지 측면은 한국 사람들의 영어 사용률과 실력이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온 자는 의사소통의 장벽과 언어적 오해로 인한 어색함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북적이는 시장,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돌아다니다 보면 영어로 말을 건네는 현지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는데도 일단 카페에만 들어가도 영어로 주문을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 언어로 기꺼이 소통하려는 그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고 덕분에 여행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실력은 천차만별이었지만 영어로 말하려는 노력과 자신감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 대학생이 다가와 선명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본인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며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몇 가지 랜드마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학생과의 대화는 한국인의 친절함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했거든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키오스크에 영어가 없어도 그림과 숫자로 외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제 국적을 알아채자마자 영어로 바꿔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을 위한 이러한 매끄러운 전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환영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인식과 이해심이 반영된 태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영어 사용은 단순히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소통에 대한 준비가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더 풍부한 교류와 더 깊은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었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인 부부가 한국인 부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가봐서 치료해보는 게 어때요?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차라리 독일이나 일본을 가고 말지 제 딸을 죽일 셈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인 에델리입니다. 번화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조용한 교회에서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겨우 6살인 제 딸 체르니는 영혼만큼이나 거친 곱슬머리를 하고 방에 누워 있었고 한때는 활기차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아와 젊은 결혼 생활의 고난을 겪으며 회복, 탄력성을 키워온 저는 이제 피난처라기보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벅찬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로를 통과하는 여정은 미묘한 징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체르니는 평소와 다른 피로감, 가끔씩 찾아오는 통증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야간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지역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균 상태의 비인격적인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후 짧고 결론 없는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과로하고 둔감해진 의사들은 피상적인 검사와 일반적인 안도감만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딸을 키우고 보호하면서 단련된 모성 본능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 의뢰로 인해 대기실은 늘어났고 방문할 때마다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우리의 호소는 예약이 꽉 찬 스케줄과 보험사 관료주의라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한때 활기와 웃음이 넘치던 딸이 그림자가 되고 장난기 넘치던 모습이 조용히 고통을 견디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 슐츠는 일과 병원 방문을 병행하며 날이 갈수록 얼굴에 깊은 걱정의 주름을 새겼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의 불길 속에서 맺어지고 고난을 함께 겪으며 성숙해진 우리의 관계는 이제 궁극적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전환점은 비에 젖은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끝에 마침내 소아 신경과 의사가 따님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라는 세상을 무너뜨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그 문장은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은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슐츠와 저는 희망과 절망이 잔인한 현실과 씨름했습니다. 의료진이 제시하는 치료법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고위험, 수술과 공격적인 치료로 이루어진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비효율과 비인격으로 점철된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우리의 곤경에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뜻밖의 곳에서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통통 튀던 체르니가 씩씩한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 박 여사가 고국의 의료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의 자비로운 손길을 더한 의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고 했고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저는 박 여사의 신념과 먼 한국 땅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환자들의 이야기에 서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먼 곳에 체르니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을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는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집을 뒤로하고 낯선 땅을 향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체르니의 창백한 얼굴과 병마와 싸우는 듯한 눈빛이 여전히 반짝이는 모습이 제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하루하루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던 절망은 한 줄기 결연한 의지로 뚫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경에 불운한 희생자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위해 대안과 대륙을 횡단할 준비가 된 어머니이자 전사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체르니의 손을 꼭 잡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슐츠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고 슐츠는 드넓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향한 열망으로 똘똘 뭉친 한 가족이었고 최신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는 순간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슐츠와 체르니와 함께 창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짝이는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현대 건축과 효율성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기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의 전통 예술작품이 디지털 정보 화면과 나란히 서 있는 이중성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체르니의 불편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진이 순식간에 우리 곁에 도착해 전문성과 진심을 담아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겪었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저희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한 아파트는 편안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집과는 거리가 먼 외국에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안식처가 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은 깔끔한 라인과 차분하고 효율적인 분위기로 현대 의료 건축의 증거였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세심한 조직과 첨단 기술에 즉시 감탄했습니다. 체크인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체르니의 의료 기록은 이미 시스템에 입력되어 의사가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달리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편안한 라운지와 비슷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은 놀라웠습니다.
주치의인 리 박사는 따뜻함과 전문성을 겸비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체르니의 상태와 제한된 치료 계획을 명확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고, 슐츠와 제가 가진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환자 치료가 진료의 핵심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치료법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저는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 박사는 아직 네덜란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치료법을 소개하며 수술과 특수요법을 병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르니의 수술 전 며칠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체르니의 정서적 충격을 이해한 병원 직원들은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현대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국의 고대 역사가 깃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인사동을 거닐며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전통 예술의 장인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체르니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험에 매료되었습니다.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미소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지만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가족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캔버스처럼 펼쳐진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여정 극복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밝게 빛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체르니를 꼭 안아주며 사랑과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할 때 도시는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평소 서울의 번잡함은 이른 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마라톤처럼 진행되었고 슐츠와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리 박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 말은 제 귓가에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체르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몇 주간은 회복과 발견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익숙해져가는 서울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광경과 소리로 미로가 탔던 거리는 이제 편안함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가져올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기술 발전과 효율성에 경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체르니의 후속 진료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의료진은 항상 시간을 내어 남편 슐츠와 제가 딸의 회복 과정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진단과 치료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했고 집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의 핵심을 이루는 전인적 치유 철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체르니도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체르니는 자신을 세심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돌봐준 간호사와 의사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체르니는 병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뛰놀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 찼습니다. 병마의 악몽은 서서히 사라지고 회복이라는 희망의 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슐츠와 저는 한국을 더 많이 여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궁을 방문하고 울창한 정원을 거닐고 전통시장의 번잡함을 경험했습니다. 각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친절과 환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이드가 되어 자국에 대한 이야기와 통찰을 나누고 여러모로 우리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탐방하는 동안 저는 종종 네덜란드의 의료 시스템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효율성과 공감 선진화된 치료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실현 가능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인사이트와 희망을 주고자 블로그를 개설해 저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블로그는 빠르게 팔로워를 확보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용기에 감탄을 표하며 국제적인 치료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체르니의 건강이 꾸준히 호전되면서 의사들은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가족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기에 이 나라에 와서 희망과 치유 우정을 찾았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강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황홀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새로 사귄 친구들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와 성찰의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체르니의 건강이라는 선물 이상의 것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포용하고 연민과 혁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문화에 대한 추억을 집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 가족과 저는 일상에 안주했지만 삶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체르니의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받은 뛰어난 치료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지인들도 의료 서비스의 차이점, 문화적 장벽, 외국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서울에 있을 때로 돌아가게 했고 세네 개의 극명한 대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의료 옹호에 대한 저희 관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여행 일기로 시작한 제 블로그가 의료 혁신과 환자 권리에 대해 토론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효율성과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에 영감을 받아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옹호하는 커뮤니티 토론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항상 제 힘이 되어주던 슐츠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보다 효율적이고 자비로운 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정책 기반자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료가 환자 치료와 첨단 기술을 우선시할 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르니에게 한국은 치유와 우정을 찾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사귄 친구들과 우리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해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병은 그녀의 젊은 삶에 예상치 못한 여정을 가져왔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접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인적 치료와 전통적 관행과 현대 기술의 통합을 강조하는 한국의 의료 방식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서양의학에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옹호 활동은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료 포럼에서 연설하고 환자 옹호 단체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희망과 치유를 찾은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글로벌 의료 협력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의료 분야에서 연민의 가치, 환자 중심 치료의 중요성,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잠재력을 배웠습니다. 또한 문화교류와 이해의 힘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으로의 여정은 깨달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의료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가장 놀라운 해결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체르니가 하루하루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의료적 구호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다준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치료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여정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네덜란드에서의 생활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전통과 역사, 웰빙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더 많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기쁨을 느꼈고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배울 때마다 서울에서의 추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는 문화교류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건강관리 여정뿐만 아니라 저를 매료시켰던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음식 전통축제 전인적 건강관리의 철학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문화적 통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독자층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체르니의 회복은 계속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체르니는 회복 탄력성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에게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흡수했습니다. 슐츠 역시 우리의 경험을 자신의 삶에 접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국제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의료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 중심 진료의 중요성과 전통의료와 현대의료를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 존중 화합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의료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며 네덜란드와 한국의 의료 서비스 접근 방식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제 연설은 호평을 받았고 서로 다른 의료 시스템의 모범 사례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저의 옹호 활동은 작지만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환자 옹호단체와 협력하여 환자 치료와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은 이러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네덜란드 생활에 적응하면서 종종 한국에서의 시간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명절을 축하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자 치유와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놀라운 발견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문화적 개방성의 힘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학습과 치유의 잠재력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